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5주차 수업으로 물질의 상태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첫째 시간에는 물질의 상과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두 번째 시간에는 유체의 성질,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유체와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물질의 상과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는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이 자연 속에는 이제 고체 상태의 얼음과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물이 하늘에 올라가서 수증기가 되어 이것이 다시 이제 구름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자, 이런 물질은 상이 바뀌는데, 다시 말해서 물은 얼음이 되기도 하고 또 다시 물로 돌아오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상변화라고 합니다. 이런 상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변화 과정이 이제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가 다시 고체가 되고, 이것이 이제 융해와 응고죠. 그리고 또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는 것, 기화, 액화. 그리고 고체와 기체 사이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상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질의 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계의 물질은 여러 가지 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상이란 무엇일까요? 일정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균일한 물질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이 갖는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상태는 거시적인 성질을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의 상은 몇 가지인가? 흔히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를 말합니다만, 또 기체가 이제 더 온도가 높아지면 플라즈마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뭐 초전도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네 가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사진에는 아르곤 기체가 얼어서 얼음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빠르게 이제 성화가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또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상태와 또 한편으로는 성화 상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의 상은 세 가지 상으로 존재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체와 액체를 합쳐서 유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인 특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체는 또 고체와 어떻게 다른가? 고체는 힘을 가해도 형태가 잘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유체는 외부 힘에 의해 쉽게 형태가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는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유지하는 데 비해서 유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액체와 기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액체와 기체의 차이는 기체는 쉽게 압축이 되는 데 비해서 액체는 거의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수증기와 물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수증기는 압축이 잘 되지만 물은 거의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체는 밀도가 더 낮고 또 확산해서 쉽게 공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액체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고 또 유동성을 갖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외에 네 번째 상태로 플라즈마 상태가 있는데요. 이 플라즈마 상태는 네 번째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기체와 비슷합니다만 전기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띤 기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즈마는 무엇일까요? 물질이 고온에서 이온화가 된 상태입니다. 보통 기체는 중성 상태인데 여기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떨어져 나가서 전자와 그리고 전자가 없는 이온이 이제 섞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기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플라즈마 상태는 지구에서는 보기 드문 상태이지만 지구에도 플라즈마 상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번개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오로라도 바로 이제 이온화되면서 전기를 띤 이온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주에서는 이제 플라즈마 상태는 굉장히 흔한 상태입니다.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고온에서는 모든 기체는 다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자체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플라즈마 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혜성의 이제 이 꼬리 특히 이제 직선으로 뻗는 이 고리는 이제 전기를 띠는 입자가 지나가면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을 받아서 이제 태양풍 자체가 또 전기를 뗀 입자입니다. 플라즈마죠.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꼬리입니다. 그래서 이 혜성의 꼬리도 바로 플라즈마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름다운 천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성운들도 다 이제 이온화된 이온 상태에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이런 성운들은 바로 이온화된 플라즈마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구상에서는 인공적으로 플라즈마가 만들어지죠. 또 우리가 전기 방전할 때 그 내부에서 플라즈마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불이 타는 것도 촛불과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플라즈마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물질의 상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변화는 물질의 상이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물질의 이 네 가지 상태는 가역적입니다.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다시 고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온도를 받으면 기체가 되고 또 기체가 더 가열되면 플라즈마가 됩니다. 자, 이렇게 플라즈마가 되는 이런 현상을 이온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즈마가 다시 기체로 돌아오는 상태는 탈이온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은 액화가 되겠고 또 액체가 다시 기체가 되는 건 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액체가 다시 고체가 되는 건 응고가 되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은 용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체와 기체 사이에 일어난 이런 변화는 이제 성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이 상이 변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다시 가열돼서 수증기로 바뀝니다. 이때 이제 온도가 보통 0도씨에서 얼음이 물로 바뀌는데 그러나 온도가 변하는 동안에는 열을 계속 가해줘도 얼음이 녹는 동안에는 열을 계속 가해줘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수증기가 될 때도 100도씨에서 물이 끓지만 이것이 다 녹을 때까지 다 끓을 때까지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상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이것이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고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를 얻어서 이 물 분자들의 이제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변화는 어떤 경우가 일어날까요? 상변화는 이제 어떤 양이 변할 때 일어나냐? 일단은 온도가 변하는 것이고 또 압력에 따라서도 상변화가 일어나는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상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물질을 구성하는 이 원자들 또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체가 이제 열을 흡수하면 이제 이 고체는 어느 정도 묶여 있는 상태인데 좀 더 에너지를 얻어서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액체가 더 열을 얻으면 이제 좀 더 속도가 빨라지고
액체들, 분자들 사이에 또는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제 밀도가 희박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면 원자 주위에 있던 원자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에너지를 얻어서. 그래서 이온이 되고 이온이 섞여 있는 상태,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림을 도식적으로 보여주면 고체 상태는 원자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액체 상태는 이 사이에 좀 멀어지고, 기체 상태는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상태고, 플라즈마 상태는 이온화돼서 이제 전자와 이온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도표는 압력과 온도에 따른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의 상이 온도와 압력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것은 물의 상도표입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또 압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그래프를 이제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얼음, 물, 수증기 상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얼음이고, 중간 온도에서는 물이 되고, 높아지면 수증기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대기압 하에 있기 때문에 1기압일 때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이 1기압일 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기 중에서는 항상 1기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선을 따라 이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0도씨가 되겠고, 이쪽이 100도씨가 되어 있는데요. 물은 0도씨에서 얼고 또 100도씨에서 껐습니다. 그러면서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가 되고 또 기체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압력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압력이 점점 내려가면 물은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얼고 또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이제 물은 끓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얼음과 물 사이의 변화는 굉장히 선이 가팔라요. 그러니까 별로 이 변화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 변화는. 그러나 이제 끓는 점은 이제 압력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물이 압력이 낮아지니까 물이 낮은 온도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온도는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물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이 한 점은 어떤 점일까요? 이 점은 물과 수증기가 이제 액체 상태와 수증기의 상태가 하나로 만나고 또 얼음도 하나로 만나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삼중점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다 같이 존재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안정된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온도의 어떤 표준이 되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점은 압력은 0.006기압이고 온도는 0.01도씨가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이제 계속 높이 올라가면은 이제 물과 수증기는 원래 구분이 있었는데 임계점을 지나가면 물과 수증기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액체와 기체를 합쳐서 유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온도가 높은 온도, 높은 압력에서 374도씨 이상, 218기압 이상이 되면은 기체와 액체 사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경계가. 모든 물질은 이제 이런 상도표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상이 존재하는 삼중점이 있고 또 액체와 기체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는 임계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온도를 이제 임계온도 그리고 이때 압력을 임계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도표는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이런 곡선의 기울기라든지 형태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대체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은 고유한 밀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에서 밀도가 높고 액체가 되면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에서 다시 기체가 되면 밀도가 더욱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표들은 0도씨 1기압에서의 물질의 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질은 열을 가해지면 이제 사이에 원자들 또는 분자들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밀도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물은 얼음일 때보다 물일 때가 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이 특수한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도
물질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여기 물을 보면은 물은 녹는 점이 0도씨입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나 에탄올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금속인 수온보다도 더 높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자, 끓는 점을 보면은 물은 끓는 점도 이제 에탄올이나 암모니아에 비하면 높습니다. 수온은 보다 낮은데 수온은 금속이니까 그 점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해열은 이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 흡수해야 될 열입니다. 자, 이 융해열도 이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화열을 보면 기화열은 월등히 높은데요. 심지어 수온보다도 기화열이 높습니다. 물이 기화가 돼서 수증기가 될 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바다가 많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태양열을 흡수하고 그 열을 보존해 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후변화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해와 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융해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이고 응고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이제 열을 흡수하거나 열을 방출하면서 바뀌는 것이죠. 물이 이제 얼음이 되는 것이 응고가 되겠고 또 얼음이 물이 되는 것이 융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는 결국은 이제 고체 상태에서는 이런 원자들이 가까이 이제 붙어 있고 어느 정도 질서정연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열을 흡수하면서 이런 원자들의 운동 또는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그 결합이 느슨하게 깨어지면서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물이 얼음이 되고 또 얼음이 물이 되는 것과 같이 이제 이런 바위도 사실은 고온에서 녹습니다. 그게 이제 융해가 되겠죠. 그리고 또 바위가 식으면 이런 마그마 용암이 식으면 다시 또 바위가 되는 것이 응고가 되겠습니다. 쇠도 마찬가지로 녹아서 이제 액체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식으면 다시 철로 굳은 고체의 철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체를 가열하면 왜 액체가 될까요? 고체를 이루는 이제 분자 또는 원자들이 서로 간의 인력에 붙들린 채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체는 열을 가해주면 이 분자들이 또는 원자들이 이 응집력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여기 필요한 열을 융해열이라고 하는데 융해열은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따라 분자나 원자들의 응집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고체가 어떤 원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체는 일정한 형태와 부피를 가지고 또 외부에서 힘이나 압력 변화가 있어도 모양이나 부피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는 것들은 이제 결정체라고 부르는 거죠. 원자들이 일정한 배열로 이제 배열해서 3차원적 구조를 이제 갖추고 있는 것이 결정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유리는 단단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유리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모양의 변화가 있으면서 서로 간에 이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고체라기보다 액체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굳어버린 이제 액체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그리고 길게 이제 사슬 모양으로 이제 뻗을 수 있는 이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이것들이 서로 얽혀 있는 이런 플라스틱이 굉장히 이제 질기고 잘 이제 단단하면서 부서지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이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이런 폴리머와 같은 중합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체는 일반적으로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습니다. 그리고 물질마다 이제 고유한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헬륨은 녹는 점이 영하 269.7도씨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런 기체들은 전부 녹는 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액체가 되었다가 다시 또 이제 나중에 기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은 다른 이제 물질에 비하면 녹는 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탄올이나 아모니아에 비하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금속들은 녹는 점이 수백 도에서 수천 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속들은 녹는 점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일반적으로 같은데요. 그러나 같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천이 이제 물론 코치라고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액션은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다릅니다. 순수한 물질이나 화합물은 어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의 경우는 그 혼합 농도에 따라 어는 점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빙점이 어는 점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빙점 강화라고 합니다. 자, 액체 속에 다른 물질이 녹아있을 때 어는 점이 내려가는 현상을 말하고요. 녹아있는 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내려간다. 예를 들어서 물은 0도씨에서 얼어서 이제 얼음이 되지만 소금물의 경우는 그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게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얼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얼어가면서 이제 얼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빙점 강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리터의 물에 소금 1몰이 녹아 있으면 약 5.6도씨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은 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상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은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혼합물은 계속 온도가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왜 얼지 않을까요? 바닷물 속에는 소금이 녹아있죠. 그래서 빙점 강화가 일어납니다. 보통 바닷물 1리터에 소금 35g이 녹아있는데 약 3.5%가 되겠습니다. 농도가. 그러면 어는 점은 1.9도 정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잘 얼지 않고요. 그리고 또 바닷물이 얼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얼어가겠죠. 더 큰 문제는 이제 바닷물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전체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바닷물은 얕은 바다나 작은 바다가 아닌 이상은 이제 얼기가 어려운 것이죠. 겨울철에 눈이 오면 도로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설제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제설제는 어떤 원리로 도로가 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일까요? 제설제는 주로 염화칼슘이나 이제 염화나트륨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제설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반응을 이제 물과 반응을 하는데 수분을 흡수하여 이제 반응을 하고 그때 열을 방출합니다. 열을 일단 방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단 녹은 이제 제설제가 다시 얼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자면 빙점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빙점을 낮추는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염화칼슘은 이제 실온에서도 고체이기 때문에 제설제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체는 운반하기나 보관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제설 효과가 뛰어나다. 적어도 영하 52도까지 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설제로서는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부식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요. 철근을 부식시킬 뿐만 아니라 시멘트도 부식시킬 정도로 매우 강합니다. 빙점 강화 현상을 이용하는 또 다른 예는 부동액입니다. 자동차는 겨울철에 이제 엔진에 냉각수에 이제 부동액을 같이 섞어서 넣는데요. 그 이유는 이 부동액은 영어로 anti-freezing solution이라고 그러죠. 얼지 않도록 하는 액체입니다. 이것도 물에다가 염류, 에틸렌 글리콜과 같은 염류를 섞어 주면은 물의 어는 점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얼지 않으니까 이제 엔진 주위를 순환하면서 냉각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오염이 된 강물들이 잘 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잘 얼던 지류가 잘 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물 속에는 뭔가 염류가 이제 많이 녹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빙점이 내려가니까 얼지 않게 되죠.
그래서 환경 오염을 이제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특별한 체험으로 관행각을 넣을 수 있는데요. 관행각이란 액체가 빙점 이하의 온도가 돼도 얼지 않고 이제 액체 상태로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물의 경우는 물은 보통 0도씨에 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순수한 물의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러면 온도가 내려가도 0도 이하로 내려가도 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불순물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불순물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응결핵이 돼서 이제 얼음이 생길 수가 있지만 물이 아주 순수할 경우에는 그런 응결핵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도 0도 이하로 내려가도 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에서는 영하 48도씨까지도 내려가도 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관행각이라고 합니다. 관행각의 예는 일상에서도 가끔씩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생수병을 이제 자동차에 두고 왔는데 그것이 겨울철에 이제 한겨울철 바깥에 있었다. 그래서 차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침에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탁 치었는데 갑자기 물이 쫙 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관행각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 관행각된 맥주병이 이제 액체 상태인데 갑자기 탁 쳤더니 갑자기 얼음이 쫙 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관행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빙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빙은 영어로는 그레이즈 또는 블랙 아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바닥에 닿자마자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로에 닿자마자 빙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얼음들은 이제 투명한 얼음이 돼가지고 바닥까지 비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 길에 이제 새카만 검은 얼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블랙 아이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사실은 투명한 아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행각된 비는 이제 주로 산간지방의 겨울철에 공기가 깨끗하고 이런 먼지가 적고 이런 지역에 이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산간도로를 추운 겨울에 지나갈 때는 비가 온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닿자마자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수빙이라는 현상도 있는데요. 수빙은 빗방울이 그러니까 관행각된 빗방울이 나뭇가지에 닿자마자 얼어버려서 나뭇가지 모양이 되거나 나뭇잎에 닿아서 나뭇잎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뭇잎 모양으로 그대로 이제 얼어서 떼어내면 얼음이 나뭇잎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수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겨울철이면 이제 연못물이 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못물은 항상 표면부터 얼죠.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액체가 언 얼음을 물 외에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다른 액체들이 만약에 언다면 얼은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얼음들은 물에 뜨지 않고 대부분 그 액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얼은데 표면부터 언다는 건 좀 이상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서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연못물은 표면부터 얼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물이 이제 바깥이 온도가 차가우니까 표면부터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런데 물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래쪽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덜 찬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물이 식어가면 식어갈수록 찬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보다 조금 더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0도씨에서 물이 나오는데 0도씨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밀도가 4도씨일 때 가장 높기 때문이다. 물은 이제 물이 4도씨 가장 높은 이유는 물 분자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런 시어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증가하면 이제 이 물 분자들의 열 운동이 이제 증가하면서 그것이 옆에 있는 이제 분자들을 밀어내면서 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물은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부피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물 분자들이 온도가 내려가면 보통 물 분자들은 이제 시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섞여 있어. 뒤섞여 있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얼음이 될 때는 이 분자들이 늘어서서 육각형 모양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공간이 비게 되니까 이제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는 0도씨지만 그러나 물 분자들이 얼음 분자 모양을 육각형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는 온도는 그보다 높은 온도, 뭐 영상 한 10도나 이런 온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이제 4도씨가 됐을 때가 가장 이 분자들의 간격이 좁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밀도가 가장 높아집니다. 그래서 4도씨 이하로 가면 이제 얼음 분자들이 얼음 분자 육각 구조를 갖는 분자들이 많아지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는 4도씨가 경계를 해서 이제 밀도가 다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물이 위로 올라오고 더운 물이 오히려 아래로 가죠. 4도씨에 됐을 때는. 그래서 결국 표면에서 0도씨가 도달하고 그때 얼음이 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표면에서부터 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이 4도씨에서 온도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물의 밀도가 이제 4도씨에서 가장 높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제 일반적으로 물 분자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열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온도가 올라가 이쪽이 이제 온도인데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열운동 때문에. 그런데 얼음 결정을 이루는 것은 이제 이것이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얼음 결정을 이루는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점점 부피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물 분자들이 육각구조를 이루면서 이제 부피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걸 합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낮게 되는 점이 바로 4도씨가 여기 있는 4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바깥에 겨울철에 추운 겨울에 밖에 내놓은 물통 속에 이제 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원통 모양의 이제 그릇 속에다가 물을 담아 놨고 이제 여기 표면 온도 그리고 약간 깊은 곳, 중간 깊이, 가장 깊은 곳 이렇게 A, B, C, D 네 지점에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자, 이 물은 처음에 여기 보니까 대략 한 22도씨에서 출발했네요. 22도씨의 물을 밖에 내놨을 때 이제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이 식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이 온도 그래프를 보면 이 온도 그래프가 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좀 더 자세히 확대한 부분인데요. 자, 그럴 때 요 1의 그래프, 이 메뉴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는 어느 지점의 온도일까요? 하는 거죠. A, B, C, D.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맨 밑에 있는 그래프. 이 그래프는 이제 어느 지점의 온도이겠느냐 하는 것이 퀴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퀴즈에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빙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빙이란 얼음에 압력을 가하면 이제 녹는 점이 약간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이 되고 또 압력을 제거하면 녹는 점이 올라가 다시 얼음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복빙의 예로 이제 이 얼음 위에다가 이런 철사줄 같은 걸로 이제 물통을 매달아서 걸어놨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제 철사줄이 얼음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음 가운데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 무게에 의해서 압력이 가해지고 그 압력으로 얼음이 녹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그 얼음 속을 이제 파고듭니다. 철사가. 그리고 나서 그 위가 다시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점점 물통이 얼음 속으로 이 철사줄이 얼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이제 많이 알려진 질문이고 그 답은 복빙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01년에 영국의 레이놀즈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이 이론을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빙 현상은 이제 스케이트의 경우에 사람의 체중에 의해서 이제 압력이 작용하면 우리가 앞에서 상도폐에서 녹는 점이 약간 내려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사람 체중 정도의 무게에 의해서 늘어나는 압력은 1기압도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이제 압력으로는 내려가는 온도가 0. 몇몇 정도밖에 안 내려가요. 뭐 몇 도가 내려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당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수막은 이제 사실은 얼음 표면에는 항상 수막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온도가 뭐 10도로 이하 이렇게 내려가면 존재할 수 있지 않지만 0도씨 이하에도 얼음 표면에, 눈 표면에 수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막 때문에 사실은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추운 날의 경우는 수막이 생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빙판길이 미끄럽지 않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수막이 또 얼어붙기 때문이죠. 자,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체중에 의해서 1기압만큼 증가하지도 않는데 1기압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내려가는 온도는 0.007도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빙에 의해서 내려가는 온도는 무시할 수 있는 온도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은 기화와 액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화는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는 현상이고, 또 액화는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액체 상태에는 이 분자들이, 물 분자들이 비교적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유동성 있게 움직이는 거라면, 기체 상태에는 좀 더 큰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자유롭게 밀도가 낮아지면 그런 상태에 있는 분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 분자 하나하나를 볼 수 있다면 물 표면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물 분자들이 수증기한테 공중으로 돌아다니고 다시 이것이 물에 부딪혀서 물속으로 이제 빠져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나 이 액체를 이루는 이런 분자들은 사실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분자들은 이제 더 많은 다른 분자와의 충돌에 의해서 좀 더 큰 속도를 가질 수도 있고,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주위에 있는 분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공중으로 이제 튀어오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 분자들이 수증기에 돌아다니고, 또 공기가 이제 식어지면 다시 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물속에 다른 물질이 녹아 있으면 어느 점이 더 내려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끓는 점은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비휘활성 물질이 물속에 녹아 있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물 분자들의 이제 기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비등점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액체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물질의 농도가, 녹아있는 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물질이 이제 이 액체가 기화되는 걸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을수록 더 방해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끓는 물, 곰탕이라든지 이런 끓는 국물은 이제 물이 끓는 온도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죠. 그래서 화상을 입었을 때,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을 때보다 끓는 국물에 쏟아서 화상을 입을 때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혼합 물은 순수한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순수한 물은 끓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이제 변하지 않죠. 상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그러나 혼합 물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물, 소금물 같은 경우 소금도 넣고 다른 분자도 녹아 있고 이런 상태는 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겠습니다. 자, 끓는 점은 일반적으로 기압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표면 압력이 이제 높으면 그만큼 이제 끓는 점은 더 압력이 높아질수록 이제 우리가 1기압에서는 물은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했지만 이게 2기압이 되고 3기압이 되고 기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끓는 점이 더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물론 어느 점은 더 낮아지겠죠. 이쪽은 내려가니까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압력이 높아질수록 비등점 상승, 빙점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녹는 점은 그런데 이제 이 직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더라도 온도는 별로 크게 안 변합니다. 그러나 끓는 점은 온도에 따라 이제 압력에 따라 크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자연공원에 가면은 미국에 이제 이런 간헐천 공원, 옐로스톤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간헐천을 볼 수 있는데 땅 속에서 물이 이제 솟아오르는 거죠. 뜨거운 물입니다. 자, 이 물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이제 솟아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압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물이 더 뜨겁습니다. 이런 물이 이제 그 압력이 높으니까 그 높은 압력으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분수처럼 이제 솟아나오는데 이런 것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화산지대에 이제 볼 수 있는 온천이고요. 100도씨가 넘는 뜨거운 열수와 수증기를 주기적으로 이제 분출하는 것이죠. 간헐천이 뜨거운 이유는 바로 이제 땅속에서 가열이 되고 또 이 물은 압력이 높아서 100도씨 이상에서 끓기 때문에 뜨거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압력이 높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현상, 비등점 상승 현상을 잘 이용하는 예가 압력솥이 되겠습니다. 자, 압력솥은 이제 수단의 압력을 높여가지고 이제 식품을 이제 잘 익지 않는 식품도 예를 들면 현미밥 같은 경우 100도씨 잘 익지 않죠. 그래서 더 압력을 높여주면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니까 식품들을 짧은 시간 안에 요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뚜껑이 꽉 조여져야 되겠죠. 그래야만 압력이 공기가 바깥으로 새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통 대기압보다 0.7 내지 1.5 기압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1.7에서 2.5 기압 정도로 이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의 끓는 온도가 110에서 125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자, 산 위에서 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내려가게 되면 100도씨가 되지 않은데도 벌써 끓기 시작을 하죠. 이걸 비등이라고 하죠. 그러면 음식이 잘 익지 않죠. 음식을 익으려면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일종의 온도가 낮을수록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라산은 1950m인데 이 정도 높이에서는 끓는 점이 약 5도씨가 내려갑니다. 95도씨에서 끓게 되는 것이죠. 백두산은 더 높으니까 2700m 정도 되니까 90도씨에서 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질수록 이제 끓는 점은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기압이 이제 1기압, 2기압, 3기압 이렇게 올라갈수록 끓는 점은 점점 올라가서 5기압이 되면 한 150도까지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발과 비등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발과 비등 현상은 뭘까요? 정발은 보통 이제 물이 100도씨가 안 된 물도 점점 양이 줄어듭니다. 바로 정발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정발이라는 현상은 결국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기화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정발을 하는 경우에 온도가 내려갑니다. 왜 온도가 내려갈까요?
결국 이제 물속에 있는 물 분자들 중에서 이제 증발을 하려면 온도가 높은 분자들이 증발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큰 에너지를 가진 이제 이 분자들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남아있는 평균 온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냉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물은 증발이라는 거는 이제 물이 뭐 100도씨가 아니라도 어떤 온도든지 뭐 얼음이 아니라면 이제 증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비등이라는 것은 이제 열을 가열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이 물이 가열돼서 기화가 되는데 이 기화에는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밑에 물방울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공기방울이 생긴 겁니다. 기화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증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거, 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증발은 그래서 어쨌든 액체가 식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속도가 내려가는 물 분자들의 평균 속도가 내려가니까 온도가 더 내려가겠습니다. 또 증발은 표면적이 클수록 이제 더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넓은 그릇에 담아놓은 물은 더 빨리 식겠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이제 이런 증발된 기체들이 많으면 사실은 남아있는 물이 증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준다든지 이러면 이제 더 잘 마르죠. 비 오는 날 잘 안 마르는 이유는 증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태양계 지구 바깥에 이제 수성이나 금성과 같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 행성의 대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퀴즈로 내봤습니다. 다음 중 대기가 없는 천체는 어느 천체일까요? 그리고 수성은 대기가 없는데 대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찾아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세 번째 퀴즈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적어보세요. 피부에 알코올을 바르면 시원하죠? 왜 그럴까요? 더운 여름에 마당을 뿌리면 시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름철에 부채질을 하면 시원하다. 그 이유는 뭘까요? 겨울철에 바람이 불면 더 춥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인간은 이제 피부에 많은 땀샘을 가지고 있는 포유동물입니다. 자, 인간은 이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체표 면적당 가장 많은 땀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땀은 바로 몸을 식히는 수단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땀이 증발할 때 피부에서 많은 열을 뺏어가기 때문이죠. 이것을 증발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서 땀샘밀도가 가장 높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하다가 이제 땀을 흘린 선수, 예를 들면 투수가 이제 열심히 공을 던지고 쉬는 동안에 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옷을 껴입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증발에 의해서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덥고 습한 날일수록 불쾌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땀의 증발이 드디게 일어나서 피부가 식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불편한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응결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결은 응축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condens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응결이란 무엇이냐 하면 상온에서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보통 이제 기체가 액체로 변하려면 이제 액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액화 현상은 바로 비등점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응결은 이제 그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현상이죠. 다시 말하면 정발 현상은 기화 현상과는 좀 다르다. 기화 현상의 일종이긴 한데 그러니까 비등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비등이 100도씨에서 아니면 그 끓는 점에서 일어난다면 정발은 그보다 아래 온도에서 일어나는 거고 또 역으로 이제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현상도 비등점 온도 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응결입니다. 자, 응결의 한 예로서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병을 밖에다가 놔두면 이 표면에 이제 물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공기 중을 떠돌아다니는 분자들이, 기체들이 여기 닿아서 운동 에너지를 잃고 거기에 연결되어 버린 것이죠. 자, 또 비행기 날개에서 일어나는 이런 연결도 높은 고도에서 기압이 낮고 기온도 낮기 때문에 수증기가 잘 여기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방울이 이제 맺히게 되는 것이죠. 자, 연결 현상의 특징은 물 분자들은 일단 하나가 생기고 나면 다른 분자를 잘 끌어당겨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뭉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기 중에서는 이제 물 분자들도 평균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여 달라붙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런 고체 표면에서는 충돌해서 달라붙기가 좀 이제 달라붙기가 좀 쉬운 것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속도가 떨어질수록 느린 움직이는 분자들일수록 연결이 잘 일어나겠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연결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안개와 구름이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연결돼서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이죠. 구름은 높은 고도에서 일어나고 안개는 지상 가까이에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연결을 할 때 연결열을 방출합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이제 표면의 온도를 결국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수증기에서 만약에 화상을 입게 되면 물에 의한 화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요. 다음은 성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화는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 액체를 거치지 않고 또는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물질은 이제 이런 드라이 아이스나 나프탈렌을 들 수 있는데요.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얼음이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액체가 되면 액체 이산화탄소가 될 텐데, 액체 이산화탄소는 지구상에서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상도폐에서 바로 5기압 이상이 돼야만, 이 1기압 상태에서는 액체 이산화탄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도표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는 왜 액화가 되지 않고 성화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상도표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상도표는 이제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이제 삼중점이 5.1기압에서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구 대기의 1기압은 2m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기압 2m 있으니까 여기는 고체 상태와 기체 상태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성화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기압 이상으로 올라가야만 이제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삼중점이 5기압에 있으니까 1기압은 이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